자, 1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에서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가 나오고요. x의 3분의 1승, y의 3분의 2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효용 극대화 행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그럼 웬만한 건 다 틀렸다는 얘기네요. 자, 그러면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의 특징은 알파와 베타가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알파와 베타 저 비율대로 내 소득에서 지출을 하는 겁니다. 콥더글라스 효용함수는 지출비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x제와의 최적으로 쓰는 금액은 내 소득의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가 되는 것이고, y제의 최적으로 쓰는 금액은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비율만큼 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px하고 py를 밑으로 내리게 된다면 효용을 극대화할 때에 수요 함수를 얻어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알파가 3분의 1이었으니까 내 소득의 3분의 1만큼을 쓴다. x제의 수요 함수는 3px분의 m이 되는 것이고, y제는 베타가 3분의 2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y제의 최적 수량은 3py분의 2m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만약에 py가 x제 가격의 2배다. 자, 그러면 그냥 생각도 할 수가 있죠. 3분의 1, 3분의 2니까 y제는 3분의 2, 2배를 쓰겠다. 그런데 가격이 2배다? 그러면 선택하는 양은 똑같겠네요. 근데 그것을 만약에 py 대신에 2px를 넣고 이렇게 약분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y제에 내가 x제보다 2배를 쓴다. 그런데 y제의 가격이 x제 가격의 2배다. 그럼 선택하는 양은 같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 생각을 계속 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x제와에는 내 소득의 3분의 1을 쓰고 y제와에는 3분의 2를 쓰게 된다. 그리고 py는 px의 2배이다.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x제의 선택 수량과 y제의 선택 수량은 동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서부터 볼게요. 소득이 증가할 경우 소비량의 증가분. 자, 콥더글라스 효용함수에서 소득을 증가시키는 ICC는 원점을 지나가는 것이죠. x제와 y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1입니다. 따라서 동일하게 커지게 되는 거죠. 동일 비율로. 또 y제의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x제하고 y제는 다른 제와 가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x제건 y제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죠. 따라서 x제의 가격이 변할 때 PCC는 수평선, 또 y제 가격만 변할 때 PCC는 수직선, 다른 제와 수량에 변화를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y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x제의 수요량은 불변이고, x제의 가격이 하락하면 y제의 수요량은 불변입니다.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비조합에서 MUI분의 MUX, MRS가 되는 거죠. 2분의 1보다 작다면 x제의 소비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줄여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2분의 1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이쪽 한계 대체율을 구하셔도 되고, 또 2분의 1을 뭘로 보냐면 py는 px의 2배이다. 그렇죠? py분의 px니까 이것이 바로 기회 비용인 겁니다. 따라서 한계 대체율이 기회 비용보다 작다면 x제를 줄이고 y제를 늘려야 되는 것이죠. 또 만약 두 제와의 가격이 같다면, 그렇죠? 두 제와의 수요량이 같은 것이 아니라 y제는 x제와보다 2배 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지출을 2배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12번. 12번은 생산 기술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최소 비용으로 생산하기 위해, 이것이 이제 키포인트인데, 일단 쌍대성이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하죠. 노동을 한 단위 선택할 때는 W라는 대가에 MPL이라는 생산의 이득을, 자본을 한 단위 선택할 때는 R이라는
비용의 MPK라는 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생산 극대화 쪽으로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MPL분의 W 뒤집은 거죠. 그렇다면 노동을 통해서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자본을 통해서 생산을 한 단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뒤집은 것뿐이 안 돼요. 우리는 이것을 생산극대와 비용극대화는 똑같은 문제다. 예, 쌍대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생산 기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더 좋죠. 노동에 대한 대가, 그로 인한 이득, 자본에 따른 비용, 그에 대한 대가. 그럼 숫자를 넣어보게 된다면 3분의 1, 9분의 4. 이러면 9분의 4가 더 큰 거니까 생산을 할 때 자본만 투입을 하자. 자본만 투입을 하자. 그런데 200이라는 단위를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Q는 4K가 돼야 되니까 자본은 50개 있으면 되는 거죠. 예, 자본은 50개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은 한 단위에 9라는 가격이니까 450이라는 지출 금액이 들어가는 것이고 노동에는 어떠한 지출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건 0,450 찾았고요. 자, 그 다음 X제와 Y제만을 소비하는 소비자의 가격 소비 곡선 PCC가 되는 거죠.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이를 때는 수평선, 이렇게. 또 수요 곡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자. 자, 그러면 일단 가격이 변화할 때 최적화되는 선택을 찾고 이것을 연결시켜주면 PC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일단 수평선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X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가격이 반으로 떨어졌는데 2배로 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PCC가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 2배보다 더 선택하는 거죠. 탄력성은 1보다 크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수직선으로 나타난다. 그럼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선택의 변화가 없으니까 탄력성은 0이다. 자, 이렇게 우상향 형태다. 비탄력적이다. 탄력성은 1보다 작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지는 놈이 있어요. 그것은 가격이 하락할 때 선택하는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기펜제가 되는 것이고요. 자, 거기에 이제 탄력성이 또 중요한 건데, 자, 판매하는 가격에다가 판매하는 양을 곱하게 되면 총 수입이 되는 거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100분율로 바꿀 때는 이렇게 더하기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에 가격이 10% 하락했는데 수요량은 15% 증가했다라고 한다면 10분의 15, 1보다 큰 거죠? 예. 그렇다면 판매 수입은 5% 증가하는 겁니다. 요 수식만 기억하게 된다면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떨어질 때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고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상승할 때 수입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라면 수평선, 오른 표현이 되는 것이고요. XJ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XJ 가격이 상승한다면 수평선으로 그어지게 되는 거니까 YJ 수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XJ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그럼 XJ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 XJ 가격이 하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지출 금액은 줄어들었다. 그럼 내 총 비용 중에서 내가 총 지출하는 금액이 중에서 XJ 지출하는 게 줄어들었으니 YJ 씀씀이는 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P 곱하기 Q는 TR, P% 더하기 Q%는 TR%가 중요한 거죠. 자, XJ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작다면 비탄력적이라면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가격 소비 곡선에서 수요 곡선으로 옮길 때는 보통 수요 곡선이 되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보상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대체 효과만으로 그리는 겁니다. 소득 효과를 제외하고 대체 효과만으로 그리는 것이죠.
자, 14번 역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거 P% 더하기 Q%는 TR%라는 건 앞서서 말씀드렸으니 요거를 잘 보게 되면 가격이 1% 변할 때 수요량이 몇 프로 변하느냐 탄력성을 바로 측정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제가 옆에다 그림을 그린 것처럼 이렇게 수요 곡선이 만약에 우하향하는 직선일 때 점 탄력성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다들 아실 거예요. 원래 점 탄력성은 dp분의 dq, q분의 p,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이는 건데 요거를 잘 보게 된다면 요쪽으로 보는 기울기 a분의 b, 그리고 요렇게 볼 때의 기울기 b분의 c, 네. 그렇다면 결국 a분의 c만 남게 되는 거죠. 요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는 이런 거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반드시 직선은 아니죠. 만약에 이렇게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 라고 할 때 여기서 점 탄력성을 그려라 라고 한다면 여기에 접하는 선을 그려가지고 A분의 C라고 측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에 아이비리그 가면 이렇게 시험 문제 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A분의 C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여기다 제가 작게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가로축과 세로축의 절편, 요거 P가 있고 Q가 있고, 가로축의 절편은 여기 A라고 했고, 네, 세로축의 절편은 B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직선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간점에서는 탄력성은 단위 탄력적이 되는 거고, 윗부분은 탄력적, 아래쪽 부분은 비탄력적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2분의 2보다 작은 데서 거래할 때는 탄력적인 구간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고요. 옳은 표현입니다. 가격이 0에서 B에 가까워질수록, 자, 여기 중간점에서는 1,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탄력성은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2번도 옳은 표현이고요. 또 탄력적인 경우 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총 수입은 감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내려야 되는 거죠. 내리는 것보다 팔려 나가는 양이 더 많아지는 거니까. 네. 그리고 B가 일정한 경우, B가 일정하다. 그럼 여기다 선을 하나, 이렇게 점을 하나 찍어 놓고 A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가격이 똑같다면 탄력성은 변화가 없습니다. A분의 C니까. 그런데 동일한 수요량이라면 위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탄력성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아래쪽에 있을수록 탄력성은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또 만약에 이번에는 A가 일정하고 여기가 A, 그리고 B가 크면 클수록,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가격이라고 했네요. 가격. 그렇죠? B가 크면 클수록 동일한 가격에서는 B가 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탄력성은 B가 크면 여기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절편이 더 멀어지게 되니까 탄력성은 더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분모가 더 커지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자, 확률과 보수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경제학 또는 원론 수준에서는 어디냐? 위험과 불확실성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위험과 불확실성이라는 것을 잠깐 살펴보고 지문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험 기피자라는 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위험 기피자는 한계효용이 체감할 때 높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낮은 소득을 얻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기대소득을 구하는 거죠. 기대소득.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기대 효용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럼 기대 효용을 구했으면 효용성까지 가서 떨어져야 되겠죠. 확실성 등가. 그 다음에 기대 소득에서 확실성 등가를 빼게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 이렇게 기대소득 구해야 되고요. 기대효용 구해야 되고요. 확실성 등가와 리스크 프리미엄을 구하게 된다면 위험을 좋아하는 사람이냐,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냐, 위험에 대해서 중립적인 사람이냐, 그것을 이제 구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는 문제를 보면서 볼게요. 회사 취업을 할 때 기대보수, 그리고 창업을 할 때 기대보수 어떻게 한다고요? 600을 얻는 확률 10분의 9를 곱하고 300을 얻는 확률 10분의 1을 곱하면 57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창업을 할 때의 기대보수라는 것은 1850은 10분의 2로 250은 10분의 8로 계산하면 기대소득은 570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분산을 구하기 전에 600하고 300의 차이가 있고 1850과 250의 차이가 있습니다. 600과 300의 크기는 작고 1850과 250의 차이는 크지요. 따라서 위험은 누가 더 크다? 창업을 할 때가 더 위험이 크다. 그런데 그 분산을 구하게 될 때는 이런 분산은 처음 구해 보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써먹을 테니까 외우지는 마시고요. 자, A를 얻는 확률을 P라고 하고 B를 얻는 확률을 Q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겁니다. P 곱하기 Q 그리고 A-B의 제곱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한번 나올 수 있을 때 요거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른 걸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뭐냐면 동전 앞면이 나왔을 땐 1, 뒷면이 나왔을 때는 0, 동전을 n번 던졌을 때 기대값은 np. 그러면 분산은 뭐라고 했었어요? npq. 예, 형태 비슷한 걸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여기 사실 요것도 이거 제곱이 돼야 되는데 1이라는 거엔 제곱을 시켜봤자 1이니까 그냥 n으로만 쓰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지문을 파악하는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을 찾는 겁니다. 위험을 기피한다. 분산이 더 작은 놈을 찾는 거죠. 분산은 뭐가 작았어요? 600하고 300의 차이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1번은 옳지 않게 되는 거죠. 앞에서 계산해 봤다시피 기대소득은 570으로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이 위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값의 효용함수가 소득에 대해서 오목하게 된다면 위험을 싫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취업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창업을 선택하는 경우에 기대소득 역시 570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기대소득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느냐, 작게 떨어져 있느냐, 위험을 싫어하느냐, 위험을 좋아하느냐, 그것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자, 1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쭉 읽다 보니까 물품세를 부과하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갔을 때 역수요 곡선 그리시고 역공급 곡선 그리시고 원래의 균형 가격 찾고 역탄력성 원칙을 찾으면서 소비자는 얼마를 더 낼까? 생산자는 얼마나 덜 받을까?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역탄력성 원칙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잘 볼까요? 자, 그러면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으니 완전 탄력적이다. 이 거래에 아쉬움이 없다. 따라서 나는 수요자들은 경제적 귀착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경제적 귀착은 줄어들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완전 탄력적이니까 뭐야? 나한테 조금이라도 세금을 포함해서 가격을 올린다면 난 여기서 거래하지 않아. 아쉬움이 없다는 얘기라고요. 아쉬움이 없으니까 뭐라고 했어요? 소비자 잉여도 없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아쉬움이 있는 공급자가 세금을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 귀착은 누구한테서만 생긴다? 공급자에게만 생기는 겁니다. 그걸 일단 머릿속에 넣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수평선을 하나 긋고요. 수요곡선 완전 탄력적이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수요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역수요 함수로 바꿔야 되는 거죠. Q는 2분의 1, P-6을 P는 12 플러스 2Q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시장 균형에서 거래량이 5라고 했으니 5를 한번 넣어볼게요. 12 더하기 10, 22. 아하, 수요 곡선은 22라는 데서 수평선으로 그려지게 되겠구나. 이렇게 5도 찾았고요. 자, 그렇다면 세금에 해당하는 거 다 누가 떠안는다? 생산자가 떠안는다. 그렇죠? 예. 균형가격, 원래 균형가격은 22였는데, 그렇죠? 단위당 2의 물품세를 부과했으니 생산자는 20씩만 얻게 되는 거죠. 20씩. 네, 20씩. 그러면 거래하는 양은 4가 될 겁니다. 예. 20도 찾고 4도 찾은 거죠. 따라서 소비자들은 22라는 가격을 원래대로 그대로 내는 것이고 구입하는 양만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생산자들은 가격도 떨어지고 파는 양도 줄어들었죠. 따라서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저 8에 해당하는 면적은 정부의 수입으로 가는 거니까 사라지지 않고 여기 1에 해당하는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 문제를 볼게요. 거래하는 양은 4로 줄어들고요. 조세 수입, 생산자 잉여 감소 그 중에 8은 정부의 수입으로 가니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생산자 잉여는 9만큼 감소하는 건 맞지요? 네. 그런데 소비자에게 귀차감 발생하지 않고요. 문제는 이제 4번입니다. 자중 손실은 누구한테서만? 생산자에게서. 얼마만큼이요? 1만큼이요. 생산자 잉여의 감소분은 9였고, 그렇죠? 후생 손실, 자중 손실은 1이었고, 또 조세 수입은 8이었습니다. 자, 거시경제 지표요. 거시경제 지표. 여기를 보면 GDP라는 것이 나오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이 나오고, 비경제 활동 인구 나오고요. 또 GDP 나오고요.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죠. 거시경제 지표 중에서 핵심 키워드는 GDP와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GDP라는 것은 국내 총생산이죠. 이때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생산돼 가지고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재 가치 합이라고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과정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을 사실 다 합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계산이 번거로우니 맨 마지막에 있는 놈만 측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의미는 뭐가 중요하다? 과정에서 과정으로 넘어갈 때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 또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에스 물가지수입니다. 라스파이에스 물가지수는 기준 연도의 수량을 정해놓고 물가가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예. 또 라스파이에스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는 라스파이에스 물가지수로 측정을 하는데 과대평가한다. 왜? 가격이 올랐을 때 수량 선택이 변화가 있을 텐데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했으니 어떻게 해요? 분자가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과대평가요. 하지만 GDP 디플레이터, 곧 파시의 물가 지수는 비교 연도의 수량으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밑에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커지게 되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런 물건이 없었는데 마치 사용한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죠.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 파시의 물가 지수는 과소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볼게요. 범죄율이 높아져서 경찰 장비 구매가 증가하였다. C 플러스 I 플러스 G, 정부 지출이 증가하였다. 생산활동은 커지게 된다. 그래서 GDP는 커지게 된다. 그러나 GDP는 삶의 질은 측정하지 않아요. 예, 범죄가 많아지면 삶의 질은 저하되지만 GDP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라스파이어스 물가 지수를 이용한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과대평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구직 활동을 중단했다. 실망 노동자. 그렇죠? 잠재적 실업. 그러나 실망 실업자는 실업자에 포함되지 않죠. 왜?
일할 의사가 없다는 것은 비경제활동인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에 있는 실업자가 실업자입니다. 자원봉사활동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가치를 창출해 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가 농부인데 쌀을 만들어서 내가 먹었다. 또는 상추를 만들어서 내가 먹었다. 그건 GDP에 포함되는 겁니다. 하지만 집에서 가정주부인 제가 상추를 만들어서 내가 먹었다. 지가 좋아서 먹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한 것이 아닙니다. 자, 5번. 소비자 물가 지수에는 수입재 가격도 포함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예, 소비자 물가 지수는 수입재 가격도 포함을 시키는 겁니다. 반영이 되는 겁니다. 5번이 잘못된 거고요. 자, 인플레이션의 비용. 인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이제 비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비용을 한번 볼까요? 예, 메뉴 비용이라는 거. 가격표를 바꿔야 된다. 구두창 비용. 은행하고 투자하는 곳. 그리고 물건을 사러 왔다 갔다 해야 한다고요? 구두창이 다를 겁니다. 구두창 비용. 또 계산단위 비용.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물가 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10년 전에 10,000원짜리. 야, 그거 얼마야? 10,000원. 지금 얼마야? 10,000원. 옛날에 10,000원은 큰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10,000원짜리야. 이러면, 떨어진 거죠. 그것을 우리는 계산 단위 비용이라고 하고, 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될 때,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된다면 경제의 효율성도 저하되게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금융거래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경제 성장도 저해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인플레이션은 일종의 조세라고도 하는 거죠. 내가 내는 금액, 세금의 금액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조세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자. 메뉴 비용. 누진세제로 인해서 세후 실질 소득은 감소할 수 있다.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구두창 비용. 높고 변동성이 큰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장기의 계획은 어렵게 된다. 자, 예상하지 못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그렇죠? 내가 친구한테 1,000원을 빌려줬다. 명목이자율 100원을 받기로 했다. 시간이 지났다. 1,100원이 왔다. 그런데 내가 사 먹으려 했던 물건의 가격이 1,000원에서 1,100원이 됐으면 되는데 1,000원에서 1,200원을 했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받았더라도 나는 물건을 사지 못한다. 따라서 채무자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익을 주게 되는 것이고, 친구는 벌써 물건을 사 먹었잖아요.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했잖아요. 하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인 나는 시간이 지나더라도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19번. 소비 이론이 나오면서 한번 볼까요? 케인즈, 기간간, 생애주기 가설, 항상소득 가설, 리카르도 등가 정리. 자, 그러면 순서가 바로 머릿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죠.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 한계의 소비 성향, 평균 소비 성향은 단계에 떨어진다. 이것이 휙 지나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쿠즈네츠가 실증 분석을 했어요. 문제점이 뭐냐면 장기의 평균 소비 성향이 불변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케인즈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 그리고 이제 기간간 선택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피셔의. 그러면서 항상소득 가설, MBA의 생애주기 가설, 그리고 이랬다 저랬다는 홀의 랜덤워크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문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피셔의 기간간 선택에서 이자율이 변화한다. 그러면 저축자에게 이자율이 상승하게 된다면 이 대체 효과, 내가 저축하는, 내가 현금으로 쓰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이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저축을 더하면 나중에 더 큰 이자를 얻을 수 있는데 포기하는 것이 많으니까 대체 효과. 그러나 저축자에게 이자율이 상승한다면 나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소득 효과예요. 따라서 그냥 쉽게 나는 저축자다. 이자율이 상승한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하겠다. 대체 효과. 하지만 나는 이자율이 상승했으니 나는 벌써 부자가 됐다.
나는 더 써야 되겠다. 소비를 증가시키고 저축을 줄이겠다. 반대 방향으로 나타난다고요. 그럼 머릿속에 뭐만 넣는다? 기회비용 대체 효과를 더 강조하고 싶으면 아이고 절약을 해야지.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하겠다. 그런데 만약에 나 소득 효과, 이자율 상승으로 나 더 부자가 됐다. 소득 효과를 더 강조하게 된다면 지금 소비 줄이고 지금 소비 늘리고 저축을 줄이겠다. 바로 그렇게 파악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대체 효과 그리면서 소득 효과 그리면서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대체 효과는 기회비용. 저축자에게 내가 1원을 쓴다. 미래에 1+4를 포기한다. 기회비용이 커지게 된다. 나 저축자다. 이자율 상승했다. 나 더 부자가 됐다. 이렇게 하면서 대체 효과, 소득 효과를 따지면 좀 더 쉽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케인즈의 절대 소득 가설. 단기의 평균 소비 성향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하다.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등장을 했다?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다? 쿠즈네츠의 실증 분석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듀젠벨이 상대 소득 가설. 여기는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면, 네. 어빙 피셔. 기간간 선택 한번 볼까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저축자에게는 대체 효과로 소비를 줄이려고 하고 저축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네. 그러나 소득 효과로는 소비를 늘리고 저축을 줄이려고 한다. 그래서 대체 효과가 크냐? 소득 효과가 크냐? 여기 뭐 어떤 얘기도 없어요. 따라서 현재 소비, 곧 지금의 저축을 늘릴지 줄일지도 모르고 현재 소비를 늘릴지 줄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요걸 이제 기반으로 해가지고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 모딜리아니, 브람버그, 엔도, MBA의 생애주기 가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어차피 생애주기 가설이라든가 항상소득 가설은 전 기간에 걸쳐서 소비의 평탄화 고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생애주기 가설에서 공적 연금 저축 강제적으로 했다. 내가 강제적으로 하는 저축이 늘었으니 사적으로 하는 저축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전생에서 하는 소비량은 정해져 있으니 저축할 때의 크기도 정해져 있다고요. 이건 공적으로 하든 사적으로 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항상소득 가설. 자, 쿠즈네츠가 밝혔습니다. 호황기가 되면 될수록 평균 소비 성향은 떨어지는 거죠. 불황기가 되면 평균 소비 성향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기간간 선택 이후로는 다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리카르도의 등가 정리. 네, 이것은 항상소득하고도 일치하는 거죠. 부합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다 어빙 피셔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읽다 보니까 성장 회계라는 것이 나오게 됐네요. 성장 회계요? 아하, 그럼 바로 성장 회계식을 떠올려야 되겠지요. 자, 일단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생각해 봅니다. 콥-더글라스 생산함수 y 그리고 기술 수준이 있고 저는 L에다가 1-알파를 했고요. K에다가 알파 승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알파는 뭘까요? 제가 콥-더글라스 앞에서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콥-더글라스 효용함수, 지출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럼 생산자들에게도 1-알파와 알파는 지출 비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의 경제주체 입장에서는 생산자가 노동에게 지출했고 자본에게 지출했다. 그렇다면 만들어낸 것 중에 1-알파는 노동이 가져가는 몫, 알파는 자본이 가져가는 몫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P 곱하기 Q는 TR, 퍼센트 더하기 퍼센트는 퍼센트 이렇게요. 그럼 이것도 곱하기 곱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성장률, 기술진보율, 요거 첨자 앞으로 확 오는 거죠. 위첨자는 앞으로 오는 거예요. 로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그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으로 오는 거죠. 요것이 바로 성장회계이죠. 근데 성장회계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경제성장률, 노동분배목, 인구증가율, 자본분배목, 자본증가율. 이건 우리가 쉽게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술이 진보한다는 것은 사실 단위가 없거든요. 그것을 잔차라는 놈을 통해서 계산해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갑니다. 자, 경제 성장률 2%, 기술 진보율 5%, 자본의 분배목 10분의 4, 노동의 분배목 10분의 2, 그리고 인구 증가율은 감소했네요. 네. 그렇다면 K%에 해당하는 것은 4.5. 그러나 소수로 말할 때는 0.045라고 하셔야 되겠죠.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예, 따라서 5번 0.045에 해당하는 것입니다.